2014년 4월 29일 오후 2시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 살고 있는 한 남성은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친구한테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친구 전화를 안 받아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합니다. 그는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판위구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혈흔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가장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그의 아내가 수차례 칼에 찔린 채 사망해 있었는데 범행 수법이 워낙 잔인해 일반적인 강도나 도둑의 수법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이 살짝 열린 안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두 노인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방 안의 집기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반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에 있었던 두 자녀도 아주 끔찍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가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분명 집주인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고한 6명을 살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범인이 이렇게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면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일 것으로 생각될 만할 텐데 집안에 있던 현금이며 금품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조금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보통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은 범행 대상에 대해서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게 상식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가족도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도 가져간 아주 드문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성이 착해 이웃 주민들과도 사이가 좋아 원한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다녔으며 부부가 바빠서 아이를 노부모에게 맡겨놓고 다니는 것 이외에는 남들과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현관문도 파손되어 있지 않고 거실이며 두 방의 창문이 파손되어 있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에서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내부에서도 문을 열어준 흔적이 없어 혹시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혹시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았습니다. 사건 현장의 집은 22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위 집들은 모두 방범창이 되어 있는 반면 고인의 집만 방범창이 되어 있지 않아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도둑놈이 행여나 금품을 조금 훔치려고 했다가 발이라도 살짝 삐끗하는 날에는 옥상에서 그대로 추락해 사망할 수가 있어 보통 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시도조차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옥상에 올라가 용의자가 남기고 간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람 왕래가 적었던 옥상에는 최근에 누군가가 다녀간 것 같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난간 쇠파이프에 밧줄이 묶여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밧줄은 22층 현장 아래에 맞춰져 있었는데 누군가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가 현관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 용의자가 남긴 흔적을 찾았으니 정말 강도가 옥상에서 22층으로 침입을 해서 전 가족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인지 아니면 가장인 남편이
전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조사해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4년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난 수용생은 6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위로는 누나 5명이 있었습니다. 누나들은 일찍 출가해 공장에 취직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며 어린 나이에 자립했습니다. 그러나 용생은 누나들의 지원에도 학업에 관심이 없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벌이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귀게 된 여성과 결혼하게 된 그는 얼마 못 가 아내와 다툼이 잦아졌는데 그가 아내와 자주 싸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용생은 결혼 후 2자녀를 두었지만 자신이 번 돈을 와이프에게 생활비로 주지 않고 혼자 사용하는 습관이 있어 아내는 매일 생활비 부족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용생은 이 일을 일해서 번 돈으로 3일 동안 PC방에 처박혀 게임만 하다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신혼생활은 고사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함께하기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진짜 그러니까 버프를 달라고. 내가 애써서 몸빵하고 들어가는데 니들은 그냥 아이템 받아먹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염치가 좀 있어라. 이게 뭐야. 바빠 죽겠는데. 용생은 걸려온 번호를 확인하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또 애가 어떻다는 둥, 돈 얘기가 어떻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하겠지. 그렇게 PC방에서 이틀을 날새고 돌아온 용생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씩씩거렸는데 한 시간만 더 돌았어도 희귀 아이템 먹을 수 있었는데. 여보! 밥 좀 차려봐. 머리를 너무 썼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당신 지금 집에 들어올 염치가 있는 거야? 또 바가지다. 나 진짜 열심히 했다고. 아이템 못 먹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애 열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전화는 안 받고 막내 봐줄 사람은 없고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이혼해. 이혼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임 원 없이 해.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혼이 그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애들도 생각해야지. 아니, 애 생각하는 사람이 PC방에서 3일을 나를 새고 집에 들어오니? 서류는 내가 준비할 테니까 나중에 사인만 해. 야! 야! 그런다고 애들 놔두고 가면 어떡해! 애들 있으면 PC방 못 간단 말이야! 야! 이혼당할 상황이 직면해 있어도 게임 못하게 될 상황을 생각해보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얼마 후 용생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집을 나와야 했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했던 그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용생이 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자 걱정이 없어진 그는 또다시 PC방에서 며칠을 날을 새며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 나 진짜. 뭐야, 또 죽었네. 씨. 아이, 진짜 열받게 하네. 저놈이 언제 저렇게 세졌지? 도대체 현질을 얼마나 한 거야? 용생은 게임을 잠시 멈추더니 게임 아이템 장비 가격을 계산해 봤습니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적어도 400만 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용생아, 거기 좀 앉아봐라. 이제 네 나이가 30이 넘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게임만 하고 살 거냐? 이제라도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 누나가 운영하는 공장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준다는데. 누나가? 얼마나 준대? 자세한 건 누나한테 물어보고, 아빠가 듣기로는 한 달에 4,000위안, 74만 원 정도는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주네?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그 400을 만들려면 6, 7에 42 하면은 420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야, 이놈아,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아니야. 며칠 후 용생은 누나 공장에 취직해 일하며 6개월을 버티면 게임 장비를 맞출 돈이 생긴다며 기뻐했습니다. 출근 후 일을 마치고 PC방에 들어간 용생은 혈맹원들에게 나 6개월만 있으면 아이템 다 맞춘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저놈들 아주 작사를 내줄 테니까. 야, 그런데 나머지 놈들도 장비 업그레이드 됐어요. 서둘러요. 우리 혈맹 애들도 거의 다 아이템 맞았고요. 뭐라고? 나 월급 모으려면 한 6개월 있어야 하는데.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형한테 돈 좀 빌려줄래? 월급 나오는 대로 바로 갚을게. 알았어요. 형 계좌번호 올려봐요. 바로 송금해드릴게요. 잠시 후 혈맹원들이 보내준 수백만 원을 가지고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광화부적 수만 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래, 최강 아이템 한번 가보자. 20강이 눈앞에 있다. 가자! 뭐야? 찾아버렸어! 나 미치겠네. 무기도 터지고 갑옷도 터져버렸으니 그동안 강화한다고 투자했던 돈 다 날려버렸네. 용생은 돈을 빌려 아이템을 강화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강화 도중 아이템이 폭발하면서 산산조각이 나자 매형에게 급하게 돈을 부탁했습니다. 매형! 그래, 용생이. 어쩐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요. 얼마 전에 노트북 산다고 그 직장 동료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요. 내일 꼭 갚으라고 해서 제가 돈이 있어야 말이죠. 에헤이, 너도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애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2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매형은 전화를 끊자마자 빚을 갚으라며 용생에게 현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것을 확인한 용생은 오라, 니들 다 죽었어.
돈 들었다. 씨. 내가 현기질이 뭔가 보여주마. 그래 강화 맥스로 가보자. 거기 다 왔어. 마지막이다. 야, 이것만 성공하면 최강 아이템이다. 뭐야? 용생은 아이템이 다시 터져버리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야, 빌려받은 돈 언제 주실 거예요? 너무 늦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카드값 내야 한다고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나지 않고 이렇게 인생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는다. 미치겠네. PC방에서 나온 용생은 입에 담배 한 대를 물고 아파트 단지를 걷고 있었는데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며 걷고 있던 용생은 고층 건물을 바라보며 저렇게 잘 사는 놈들은 많은데 왜 나는 항상 돈에 쪼들려서 사는 거냐. 저 자식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많은 돈을 보냐고. 한참을 걷던 용생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며 가만히 있어봐. 다른 집들은 모두 방범창이 있는데 왜 저기 꼭대기층 집은 방범창이 없는 거야? 꼭대기 집이라 도둑 안 맞을 자신 있다는 거야, 뭐야? 용생은 방범창이 없는 집이 신기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오호라! 이거 뭐 신이 주신 기회야, 뭐야? 그럼 사람 없을 때 옥상에다 밧줄을 매달아서 타고 내려가면 되겠네. 며칠 뒤 사전 답사를 마친 용생은 밧줄과 흉기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2014년 4월 28일 새벽 난간에 설치한 로프를 바라보며 이거 불안한데 도중에 끊어져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어두운 새벽 모두 잠든 사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간 용생은 거실 유리창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가만 있어라. 서랍을 일단 한번 뒤져보고 사람 깨어나기 전에 나가야지. 용생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거실 서랍과 주방을 뒤지며 금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 너무 놀란 용생은 한쪽 구석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때 안방에서 노인이 걸어 나오며 그 누구냐? 누군데 이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이 뭐하고 이? 누구요? 노인은 그 새벽에 현관문도 열지 않고 들어온 강도를 보자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거 뭐야? 이런. 용생은 그 자리에서 노인을 살해하고 도주하려 했으나 남편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할머니와 마주치자 그녀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비명소리를 듣고 놀란 아들이 옆방에서 나오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용생은 아들을
거실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따라 나오던 아내도 거실 바닥에 쓰러뜨려 살해했습니다. 작은 방에서 나온 융생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부모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아 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자 뭐야 이건 또 이씨. 융생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은 방으로 달려가 더 이상 아이들이 울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금품을 챙기던 융생은 분명 이웃 주민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금품을 챙겨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완벽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카메라와 복도 그리고 아파트 입구 카메라에 모두 찍히고 말았고 사진을 출력한 경찰은 곧바로 융생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융생이 일했던 공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직원들에게 융생의 행방을 묻자 직원들은 융생이 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아마 그곳에 가면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설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을 하고 달려갔으나 역시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80시간 동안 인근 PC방을 뒤진 끝에 마침내 판위구 난촌진 공업단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융생을 검거했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광저우 법원은 수융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융생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고 그는 30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피해자 가족은 게임 아이템 하나 때문에 가족 6명을 살해한 융생에게 지옥에 가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융생은 단 한 번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융생의 어머니는 착한 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범행을 일으킨 것이지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다시 한번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전 기자와 인터뷰하던 융생은 혈맹 여러분, 저는 당분간 입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 계정을 알려드릴 테니 아이템을 팔아서 나눠 가집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